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그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예, 9월 정기국회를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흘째가 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이제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건강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크게 이제 아직은 그렇게 몸에 무리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3대 조건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과 관련해서 사과하라. 오염수 반대 입장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라. 그리고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해라.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멈춘다. 그래서 이제 공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민수 대변인, 요 세 가지 조건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저게 정말 단식의 직접적 이유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저는 뭐 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퇴행과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최근에 여당 연찬에 가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거의 국민에 대한 전 선전포고라고 봤습니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맞서 싸워야 되겠다. 언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식의 적대적 언론관을 피력한 대통령을 우리 직선제로 뽑은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24시간 욕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MBN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욕을? 본인에게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한다고, 정부 욕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아니, 정부 야당은 욕을 아니고 한다. 언론에 대한 얘기였죠. 언론이 24시간 현 정부를 욕한다. 욕을 한다. 그 맞지도 않아요. 팩트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과 아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언론관을 갖다 보니까 이동관 씨 같은 분을 방통위원장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또 민생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5개월째 수출이 줄고 가계부채가 정말 최고조로 올라가고, 근데 정부에서 대책이라는 게 마땅치 게 없어요. 오로지 긴축 재정만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이 AI 시대인데 197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지금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대통령이 연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일 독립투쟁의 장군을, 홍범도 장군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정부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예.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세 가지 위기가 왔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왔다 했는데 예. 그 위기를 지금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선전포고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예. 결국은 국민들이 항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 맨 앞에 서겠다. 예. 그래서 본인을 모든 걸 내려놓고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3대 요구사항, 민생이라든지 오염수라든지 또 이 어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라든지 이것이 충분한 단식의 명분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민수 대변인의 설명보다는 이 단식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거지? 목적이 뭐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김용남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 단식의 명분들은 충분한 명분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그리고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의 청구와 뭐 결국엔 이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죠. 근데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갑자기 단식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뜬금포 단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속담에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정말 뭐 갑자기 생뚱맞게 웬 단식 이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러니까 단식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실하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된 지 거의 6개월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안고 가야 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와 재판에 잘 협조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검찰과의 출석 날짜를 뭐 8월 30일에 나오라는 검찰 요구에 그때는 못 나간다. 9월 11일 날 나가겠다. 9월 4일 날 나와라. 9월 4일 날 나가면 2시간만 조사받겠다. 뭐 이런 밀당을 하다가 갑자기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겠어요.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방탄 국회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탄 단식이다. 본인들의 이 검찰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단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 최 의원님, 그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 윤 정권의 뭐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이라든지 오염수 반대 입장 천명이라든지 등등의 요구는 전혀 단식의 명분이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윤 대통령도 여권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구를 한번 꼼꼼히 좀 볼까요? 민생 파괴하고 민주주의 훼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 생각이죠. 아니 많은 국민들의 지금은 민생 안 파괴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게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합의 자리에서 돌보고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있지만 민생을 대통령이 언제 파괴했습니까? 국민을 뭐 무법천지로 잡아들이고 한 겁니까? 그다음에 민주주의 훼손했다는데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이 가치는 정말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 갖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국정을 이끄는데 뭐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이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 이거는 정말 야당 대표의 월권이고 두 번째 오염수 반대 입장. 우리가 오염수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주권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하라고 IAEA 사찰단에 우리도 포함돼가지고 다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게 부합되고 지금 방류 중에 있지만 방류하다가 즉각적으로도 그 수치가 오버되면 바로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주권국 처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는데 이거는 양국이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거 분쟁이다라고 생각해서 양국이 오케이 자 그러면 중국처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보자. 가서 우리가 한번
이게 CCBB를 가려보자 하는 데는데 일본이 응합니까? 그건 일본이 요구해야죠, 이 얘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하라는데 대통령 인사권 아닙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내가 하라니까 하시오라고 하면 대통령 보고 굴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고위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출구 전략 없는, 말하자면 여권이 받을 수도 없는 카드를 던져놓고 나 단식에 들어갈래 하는 거는 이거는 접점을 찾지 않자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이 단식의 명분은 여당과 협치하거나 여당이 뭔가 양보를 하거나 여당이 좀 중간 지점까지 와서 서로 협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갈 테니 그저 말하자면 내 식대로 갈 테니까 협조하려면 협조하고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이거는 이 대표의 그런 어떤 굉장한 사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단식이지 이것이 정말 국익에 위한 협치 혹은 여당과 협조 이런 단식의 명분이 전혀 안 된다. 전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려면 여권은 또는 윤 대통령은 뭐 어떤 선물을 이재명 대표에게 줘야 돼요? 다른 카드를 줘야죠. 이 세 가지 카드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거꾸로 여권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의 단식을 막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카드를 줄 테니 단식을 멈추시오 할 수 있다면 어떤 카드를 던져요? 뭐 저라면 뭐 정무수석 정도를 보내서 혹시나 이제 많이 아프게 되거나 좀 말하자면 위중하게 되고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정도는 대통령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요구 전제가 깔려 있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단식을 하느냐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단식을 통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을 시켜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중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 당대표 1주년을 맞이한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려고 해도 손뼉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당사, 헌정사 유례가 없이 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지금 다수가 야당일 때 협치가 필요하고 협치를 호소하면서 같이 동참을 호소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가 전혀 이 부분을 응해주지 않고 당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예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표의 압수수색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밀어붙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압수수색이 300번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주 최근의 이야기로 최상병의 그 사망 사건의 해병대 사건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이 수사에도 VIP가 갱노를 하면서 이걸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졌다고 하는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알 지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문제는 정치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가 서로 주고받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에서는 선택의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좀 자해하듯이 지금 단식을 국민들이 다 대부분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 시선을 집중해서 본인이 주장한 것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분을 검찰에 출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란들이 국회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네, 민주당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 출석해서 2시간만 오전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 전체 일정 소화해라라고 검찰 측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검찰 조사보다 더 시급한 일정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날 오후에 이 오염수 관련된 국제 공동회의가 네. 있죠. 예, 예.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었어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 잠깐 했습니다만 그때 원내대변인 할 때 보면 하루에 스케줄이 보통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스케줄을 보고 비는 시간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사실 2시간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스케줄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근데 만약 일반 국민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나오고 다른 날 나가겠다 아니면 이날 나가도 나는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 그러다가 다시 이날 못 나가겠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집이든 사무실 가서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된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재판이 실시되죠. 근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출석 날짜를 갖고 밀당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 안 나가겠다고 한 날짜가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이후예요. 정기국회 개원 이후면 어떻게 되냐?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생기죠. 그렇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48시간 데리고 있겠다고 해도 그것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 보면 이럴 때 엄청 세요. 일반 국민 같으면 이게 전혀 통할 수 없는 수인데 현역 국회의원은 통해요. 정기국회 앞으로 100일 동안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불가능해집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 통과돼야만 잠깐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법조인으로서 좀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일 오전 2시간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아마 검찰도 물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 잘 아실 텐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강선호 대변인도 잘 알 텐데 딱 2시간만 받겠다는 거는 국민이 봤을 땐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은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분들만 오해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이 5번째 소환을 된 거죠. 예. 저는 한동훈 장관 아까 말씀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는 수사고 형사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일정과 국회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에도 당당히 응한다고 했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결기를 보이는 만큼 법 앞에 모든 분들이 평등하니까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환 조사 단 한 번도 안 받고 있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계시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좀 수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어떤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갔는데 정치가 아무리 야박하더라도 너무 방탄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조롱하는 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 도리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검찰은 계속 30일을 고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6월 이후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걸어가서
방탄국회 절대 방탄이라고 여당이 공격하는 국회 열지 않고 가서 체포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한 거예요. 검찰에 2달이나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 다 끝내놨다. 혐의가 차고 넘친다. 근데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8월을 넘겼습니다. 그때 가서 받겠다는 것이 비회기 기간에. 이제는 정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한 사람 지금 유력한 정치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받겠다고 했었고. 근데 검찰이 30일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면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9월 11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에 나가겠다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이 또 4일을 얘기합니다. 4일에서 그러면 4일 가서 오전을 받고 오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공동회의 1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 일정은 언제 잡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죠. 왜냐하면 다른 검찰 나라 출석보다 훨씬 오래전에 저는 잡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위에서 잡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도 화상회의도 열리고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회의예요? 당대표가 여기를 참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방류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 연대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중요한 당대표가 회의다. 중요한 회의죠.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처럼 소환조사 회피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역술인도 아예 소환조사 안 받았지 않습니까? 천공이라는 분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가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을 잡아달라. 그러면 저는 검찰이 2시간이라는 표현도 자기들이 만들어냈던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가혹하게 하면서 모욕을 주지 말고 그러면 4일하고 10일이라고 우리 아시지만 7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2시간 뭐 이렇게 오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11일이 됐던 그때 주부터 불러서 충분히 조사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4번째 조사에서도 13시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 글쎄요. 이게 우리 국민들 보실 예. 때 이재명 대표의 특권으로 보이겠습니까? 검찰의 과도한 요구가 지나친 요구가 많은 거죠.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단순 격려 차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정치적 의도나 셈법이 좀 숨어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참전하시나 좀 생각했는데 타이밍 딱 맞추시네요. 지난번 하태경 의원과 설전이 있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 방류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니까 즉각 반박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게 과연 체급에 맞는 서로 전투인가라는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논란이 채 사그라들지 않아서 문 전 대통령이 또 등판할 타이밍이 됐는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딱 단식에 맞게 다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저는 정치 현안마다 사실은 이게 격려 전화라지만 이 자체가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전화의 의미를 갖고 저게 격려냐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주 큰 정치 행위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래에서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대표가 단식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했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비명계라든가 당분간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떻게 이제 출구 전략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시 전선이 형성되고 당내 분위기가 설정될 수는 있겠으나 그때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로 인해서 사실은 단일 대우가 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타이밍을 잘 보다가 사안마다에 본인이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선과 연관시켜서 않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들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주주로서 저는 행위를 하시는 걸로 봐요. 예.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거나 방향성이 나오거나 의견들이 나올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사 또한 대단히 크고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예. 전망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한 거, 그거를
비밀에 붙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공표 안 했을 수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건영 의원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 보좌관을 했고 국정상황실장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공개, 풀을 하라고 한 것이 사전에 암묵적으로 저는 조율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러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참전하겠다. 간접 그, 합법. 그 시작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격려 전화로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간접 합법을 동원한 거죠.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도 진화시키고. 예,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의 본격적인 싸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참전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넘칠 만큼 많은 일이 있었죠. 화가 날 일이? 그렇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가지고 의례적으로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당 연찬회에 안 가는 게 주로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엔 청와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국가 원수가 구체적인 이런 당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도 좀 이런 걸 자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가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정권을 인수 안 했으면 정말 거덜날 아찔했다. 뻔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이 나라를 거덜낼 뻔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100% 부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홍범도 장군 이 흉상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 즉 모든 것을 부정하는 ABM, anything but 문,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참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많이 참으시는구나. 성정상 정말 마음이 복잡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대표가 이 민주주의 위기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단식하니까 격려 전화를 한 정도로 굉장히 자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조금은 그래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의 정치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본격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다시 한번 싸우겠다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니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시는 분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성정이나 방향을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해서 싸우고 있는데 본인까지 뛰어들어서 싸울 이유도 없고요. 또 주위에서도 이 연찬회 때 당장 말을 해도 충분하게 그 계기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준비된 영상을 하나 더 볼까 하는데요. 반국가 세력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합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기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국립외교원 자리인가요? 대통령께서 또 외교 문제까지도 본인 판단으로 재단을 해버렸습니다. 외교 모효성은 신뢰 국익을 못 얻는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를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걸 했는지 저한테 한 개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가서는 뭘 얻어냈고 미국 가서는 우리 국익을 뭘 챙겨 오셨는지.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외교에 있어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단안합니다. 그거는 외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압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저 자리에서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외교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교관들한테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대한민국 외교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공산당입니까? 반국가 세력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대하는 그 많은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포함돼 가지고 반일을 선동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역대 통합과 화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전 윤 대통령처럼 정말 모든 걸 지금 말씀을 편을 가르고, 특히 그것도 철진한 색깔론을 갖고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머리를 짓누르는 게 불쾌한 감정으로서 고민하는 게, 왜 도대체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뉴라이트랄까요? 이런 사관에, 뭐 대통령 유튜브 즐겨보시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뒤늦게 보시면서 새로운 역사관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위험스러운, 대통령답지 않은.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말로 갈라치기를 하면은 어느 한쪽 진영이 똘똘 뭉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총선 전략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대통령이 의도하는 것이라면은 국민들께 결코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요구하듯이 국정의 기조를 좀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이제 검사 출신이신 김용남 의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공산 추정 세력이 반일을 선동한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게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고 해서 그게 공산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등치시켜서는 또 안 돼요. 거꾸로. 그렇죠. 예. 그리고 반일 선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공산 세력이고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말의 논리상으로 보면.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의중은, 뭐 지금 한민수 대변인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민수 대변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니까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공산 세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용남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나요?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몇 번 언급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요새 공산주의 세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확하게는 공산주의 세력보다는 공산주의를 표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친북, 종북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그거는 부인 못하겠죠. 그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그건 분명히 있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윤미향 의원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조총련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뭐 조총련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뭐 완벽한 친북 내진 종북 단체라고 봐도 무방한 일본 내에? 것이죠. 예. 그리고 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숭중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숭배한다. 그렇죠. 중국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도 한없이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극소수냐, 아주 극소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졌던 집회에서 외쳐졌던 구호, 이런 게 지금 그 민주노총 간부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북한에서 다 지령으로 내려온 그 구호 그대로 외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국립외교원 그 개관 기념식에서 말씀하신 그거는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원래 외교관 할 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외교관이란 국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가끔은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분야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 중도층을 좀 외연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이제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뭐 대략 놓고 보면은 이제 갤럽 조사 놓고 보면은 이제 35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를 놓고 본다면 과연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40.8%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으나 중도 확장성이 있을까라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를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실용보다는 이념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국가의 저는 건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표의 유불리라든가 총선 승리 전략을 따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애매모호한 화법과 전략으로 좀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그런 발언과 워딩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확실한 국가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로 외교를 갔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 확실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고민하게끔 하지 말고 우리는 확실하게 동맹은 동맹, 예. 그다음에 국익은 국익 우선으로 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체성과 우리가 말하자면 지향성을 드러내는 그런 외교 전략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만든 예. 이런 어떤 세력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잘 놓고 본다면은 같은 한 민족이지만 어떤 체제를 택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민족이고 예. 아직도 북한은 그 정말 세습 정치를 하는 그런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을 확실히 보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쪽을 추종하거나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번에 절연함으로써 예.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갖자. 저는 국가의 정체성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승리 전략상 중도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유연하게 가자는 전략들 내년 초에 나올 수 있겠으나 당분간 전 대통령께서 이런 이념의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가관으로 이제 등치시켜 나가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안보관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어떤 신념들 드러낸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일 협의체 출범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다 그런 뜻인 거죠? 저는 그렇죠. 그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공산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거친 표현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 국가 체제를 흔들 정도로 위협적인가, 안보에 위협적일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많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가,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 그게 사실은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암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이 한 막 우리 정치 체제나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인 그런 정도로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명백한 위협은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떠한 충격이 벌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봄에 뜨거웠던 광우병 사태 있잖아요. 예. 그건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그 모 방송에서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촉발이 됐어요. 그런 충격이 탁 터졌을 때 사실은 그때는 어떤 과학적 진실이나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노무현 정부를 마치고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명백했죠. 사실은 그래서 없는 위험 비어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휘청했잖아요, 정부가. 그럴 때 조직적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집회를 짜고 거기에 다량의 집회 물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시위 도구를 동원을 하는 게 정말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개개인의 시민들의 어떤 우연의 일체로 그게 이루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큰 그런 반정부 시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돈을 대고 또 거기서 동원도 하고 또 뭐 정교조 내지는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부를 정말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과 합쳐지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잠재해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위기 상황이 안 오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깊고 또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잡아들일 수 아니 있는. 간첩 수사 못하게 막았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예. 대공수사권 다 뺏겠다고 나섰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예, 이 예, 어떻게 반론하시나요? 예, 김용남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역사가 50년을 후퇴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70년대 때려잡다 공산당, 이룩하자 유신가, 뭐 총력 안보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이 완전히 암흑기에 빠져버린 유신 독재가 일어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장을 하면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자가 있거나 좀 정치적 서로 이견이 있는 또는 그중에 좀 더 가격한 부분이 소수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체로 확산해서 마치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세력으로 들끓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과 기회주의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걸로 가버리면 정말 이거는 50년을 후퇴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촛불 이야기 들었지만 그 촛불 때의 강우병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당히 좀 밝혀진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불안감은 왔고 실제 영국 같은 데는 국가 비상이 걸렸고요. 총력적으로 예산을 기존에 쓰지 않은 예산을 동원해서 예방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강우병 그 발생 인자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면서 실제 또 전적으로 100%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들이 좀 먼저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론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한국인이 좀 더 취약하다 이런 이제 논문도 나오면 이렇게 해서 결합된 거지 마치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공산 세력이 강우병 촛불 시위를 뒤에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돌아보면 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지나간 과정에서 다 밝혀졌지만 좀 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되고 미국 쇠고기 협상에서 또 유리하게 해서 또 연령이 제한돼서 수입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을 또 보장한 측면도 있는데 이걸 다 그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넘겨서 때려잡던 공산당 이 구호가 50년 전 구호가 지금 통하겠습니까?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서 이념 전쟁에 지금 전사가 되시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계신 참모들 특히 국민의 민심을 언제나 접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은 빨리 가서 말리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2023년도에 이 철진한 이념과 색깔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북한과 체제 경쟁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김 총장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북한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체제 경쟁으로서. 그럼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현실적 위협이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랄지 우리 형법을 위반하는 세력이 있으면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총장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 분야를 수사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한 35% 내외면 이렇게 모든 국민을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하면은 나머지 60% 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빨리 생각을 바꾸시든지 할 수 있도록 말려야지. 저는 말리지 않으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잃었던 수도권 위기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타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그런 거 지금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요. 예. 민생과 경제가. 대통령도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이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도 좀 누가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그 단식 얘기 나왔을 때 예. 여러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인식하는 저는 뭐 거의 동의합니다만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이든 뭐 정치 지도자든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잘 보면서 혹시나 지도자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좀 말리셔야 되는데 요즘엔 말리는 분들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